이야기를 사랑하는 여러분, 안녕하세요. 따뜻한 이야기 코너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곳은 진심을 담아 이야기를 들려드리는 공간입니다. 편안한 마음으로 감동과 반전이 가득한 특별한 이야기를 즐겨주세요. 준비되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도 켜신 뒤 지금부터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늦가을의 차가운 바람이 문풍지를 때리며 서늘한 기운을 방 안으로 밀어넣고 있었다. 김선비는 묵묵히 벼루의 먹을 갈며 그 규칙적인 소리에 마음을 기대고 있었다. 먹이 갈리며 풍기는 은은한 향기만이 이 누추한 사랑방을 채우는 유일한 사치였다. 그는 붓을 들어 종이 위를 스치듯 지나가려 했으나 손끝에서 느껴지는 미세한 떨림이 붓끝을 머뭇거리게 만들었다. 오늘은 유난히 먹물이 검고 깊어 마치 누군가의 깊은 원한을 담고 있는 듯했다. 창밖에서 들려오는 마른 낙엽 구르는 소리가 스산하게 귓가를 파고들더니 이내 급박한 발자국 소리가 고요를 깨뜨렸다. 살인문이 거칠게 열리며 민대감댁의 하인이 숨을 헐떡이며 마당으로 들어섰다. 흙투성이가 된 버선발로 마루 밑에 엎드린 그는 감히 고개를 들지도 못한 채 흐느끼기 시작했다. 평소에 점잖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공포에 질린 짐승처럼 몸을 떨고 있었다. 김선비는 붓을 내려놓고 방문을 열어 그를 내려다보았다. 차가운 공기가 폐부 깊숙이 들어왔지만 하인의 입에서 나온 말은 그보다 더 차갑고 날카로웠다. 민대감의 고명딸이자 김선비가 아끼던 제자였던 연화 씨가 끔찍한 추문에 휩싸였다는 것이었다. 소문은 이미 걷잡을 수 없이 퍼져나가 마을 어귀에 장승조차도 알 지경이라 했다. 연화 씨가 외간 남자와 정을 통하고 그 증거로 음탕한 연서가 발견되었다는 내용이었다. 김선비의 미간이 깊게 패였다. 그가 기억하는 연화는 백지처럼 깨끗하고 난초처럼 고고한 성품을 지닌 아이였다. 그녀의 필체 또한 정갈하고 단아하여 삿된 기운이 스며들 틈이 없었다. 그런 아이가 정조를 잃고 가문의 명예를 더럽혔다니 이는 필시 누군가 악의를 품고 꾸민 모략임이 분명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진실보다 자극적인 거짓에 더 귀를 기울이는 법이었다. 하인은 대감마님께서 노발대발하여 아씨를 광에 가두고 내일날이 밝는 대로 관아에 넘기려 한다고 전했다. 관아에 넘겨진다면 국문을 당하고 멸문지화를 면치 못할 것이 뻔했다. 하인은 김선비의 바짓가랑이를 잡고 애원했다. 아씨의 필체를 누구보다 잘 아는 스승님께서 제발 한 번만이라도 그 연서를 살펴봐 달라는 것이었다. 김선비는 잠시 눈을 감고 생각에 잠겼다. 벼슬길에 나가지 않고 초야에 묻혀 사는 가난한 선비가 대가댁의 일에 관여하는 것은 위험천만한 일이었다. 하지만 제자의 억울함을 외면하는 것은 그를 배우는 자의 도리가 아니었다. 김선비는 낡은 도포를 걸치고 문방 사오가든 보따리를 챙겨 자리에서 일어났다. 밖으로 나오자 잿빛 구름이 하늘을 뒤덮고 있어 금방이라도 눈이 쏟아질 것만 같았다. 마을길을 걷는 동안 스쳐 지나가는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귓가에 따갑게 박혔다. 그들은 혀를 차며 민대감댁의 몰락을 예견하고 있었고 더러운 연서의 내용을 마치 직접 본 것처럼 떠벌리고 있었다. 김선비는 입을 굳게 다물고 발걸음을 재촉했다. 진실은 사람들의 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종이 위에 남겨진 무큰 속에 숨겨져 있을 터였다. 민대감댁의 소슬대문은 굳게 닫혀 있었으나 집 안에서는 살기가 흘러나오고 있었다. 하인의 안내로 쪽문을 통해 안으로 들어서자 집안의 공기는 바깥보다 더 차갑게 얼어붙어 있었다. 하인들은 모두 숨을 죽인 채 눈치를 살피고 있었고 안채마당에는 흰 소복을 입은 여인이
거적 위에 무릎을 꿇고 있었다. 흐트러진 머리카락 사이로 보이는 창백한 얼굴은 생기를 잃어 마치 시신과도 같았다. 그녀가 바로 연화였다. 김선비의 가슴 한구석이 욱신거려왔다. 마루 위에는 민대감이 붉게 충혈된 눈으로 마당을 노려보고 있었다. 그의 옆에는 문제의 연서로 보이는 종이 한 장이 놓여 있었다. 바람에 팔랑거리는 그 종이가 한 사람의 목숨을 쥐고 흔들고 있었다. 민대감은 김선비가 들어서는 것을 보고도 본체 만체하며 끓어오르는 분노를 억누르지 못하고 고함을 질렀다. 가문의 수치라며 당장이라도 딸을 베어버릴 듯한 기세였다. 김선비는 조용히 읍하고 마당에 서서 연화의 등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어깨는 가늘게 떨리고 있었지만 억울함을 호소하는 목소리조차 내지 못하고 있었다. 김선비는 민대감에게 정중히 청했다. 옛 스승으로서 마지막으로 제자의 죄상을 확인하고 훈육할 기회를 달라고 했다. 민대감은 코웃음을 쳤으나 김선비의 고든 눈빛에 기세가 눌려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다. 김선비는 마루로 올라가 문제의 연서를 집어들었다. 종이의 질은 최상급이었으나 그 위에 쓰인 글자들은 기괴하기 짝이 없었다. 남녀간의 뜨거운 정사를 묘사하는 저속한 단어들이 난무했고 글씨체는 묘하게 뒤틀려 있었다. 얼핏 보면 연화의 글씨체와 흡사해 보였다. 특유의 부드러운 곡선과 회계 마무리가 교묘하게 흉내내어져 있었다. 보통 사람의 눈이라면 영락없이 그녀가 쓴 것이라 믿을 만했다. 그러나 김선비의 눈은 달랐다. 그는 글자의 형태가 아니라 획 속에 담긴 기운, 붓이 종이에 닿는 순간의 망설임, 먹물이 번지는 속도, 획을 그을 때의 호흡까지도 그의 눈에는 선명하게 보였다. 이 글씨에는 사랑에 빠진 여인의 설렘이 아니라 누군가를 파멸시키려는 자의 살기가 서려 있었다. 김선비는 연서를 내려놓지 않고 더욱 가까이 눈을 가져다 댔다. 먹냄새 사이로 미세하게 낯선 향기가 섞여 있었다. 그것은 여인이 쓰는 분 냄새도 아니었고 선비의 방에서 나는 묵향도 아니었다. 아주 희미하지만 비릿하고 습한 냄새, 마치 이 지대에서 피어오르는 안개와 같은 냄새였다. 김선비는 고개를 들어 연화를 바라보았다. 그녀는 여전히 고개를 숙인 채 침묵하고 있었다. 그녀가 침묵하는 것은 죄를 인정해서가 아니라 너무나 큰 충격과 공포에 영혼이 잠식당했기 때문이리라. 민대감이 참지 못하고 소리쳤다. 그 더러운 글을 보고도 할 말이 있소. 내 딸년이 쓴 것이 맞지 않소. 김선비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민대감을 응시했다. 그의 눈빛은 흔들림 없이 고요했다. 그는 아직 대답하지 않았다. 다만 손끝으로 종이의 거친 표면을 문지르며 이 가짜 편지를 만들어낸 자가 남긴 아주 작은 실수를 찾고 있었다. 완벽해 보이는 위조에도 반드시 빈틈은 존재하는 법이었다. 범인은 흉내낼 수 없는 습관을 무의식 중에 흘렸을 것이다. 그때 사랑채 뒤편에서 누군가의 시선이 느껴졌다. 김선비는 본능적으로 그쪽을 곁눈질했다. 반쯤 열린 창문 틈으로 누군가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림자에 가려 얼굴은 보이지 않았지만 그 시선에서 느껴지는 탐욕과 긴장감은 숨길 수 없었다. 이 집안 어딘가에 범인이 있다. 연화의 필체를 잘 알고 그녀의 방에 드나들 수 있으며 그녀가 파멸하기를 간절히 원하는 자. 김선비의 머릿속에서 수많은 가능성이 엉키고 설키기 시작했다. 김선비는 다시 연서로 시선을 돌렸다. 연모할 연자의 마지막 획이 묘하게 뭉개져 있었다. 연화는 마음 신변을 쓸 때 항상 점 3개를 별처럼 맑게 찍었다. 그러나 이 글자의 점들은 마치 진흙탕에 떨어진 빗방울처럼 둔탁했다.
이것은 마음이 급한 자 혹은 손에 익지 않은 붓을 잡은 자의 특징이었다. 김선비의 입가에 아주 희미한 미소가 스쳤다. 단서가 보이기 시작했다. 이 획 하나가 연화의 목숨을 구할 동아줄이 될 수 있을까? 마당에 꿇어앉은 연화가 비틀거며 쓰러지려 했다. 며칠간 곡기를 끊고 신문을 당한 탓에 체력이 한계에 다다른 모양이었다. 하녀들이 달려가려 했으나 민대감의 호통에 주춤거렸다. 김선비는 연서를 품에 넣으며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대감이 서찰은 아직 진위를 가릴 수 없습니다. 장내가 술렁거렸다. 민대감의 얼굴이 불그락부르락 변하며 분노로 일그러졌다. 감히 내 눈을 의심하는 거요. 내 딸의 필체를 내가 모른단 말이오. 김선비는 물러서지 않았다.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글씨는 마음의 거울이라 했습니다. 이 글씨에는 아씨의 마음이 담겨 있지 않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마당을 울릴 만큼 힘이 있었다. 그는 자신의 명예뿐만 아니라 목숨을 걸고 이 도박을 시작하려 했다. 만약 그가 틀렸다면 그는 혹세무민한 죄로 능지처참을 당할 수도 있었다. 그러나 붓을 잡은 자로서 거짓된 먹물에 농락당하는 것을 참을 수는 없었다. 하룻밤의 시간을 주십시오. 제가 이 서찰이 위조되었음을 증명해 보이겠습니다. 김선비의 제안에 민대감은 기가 막히다는 표정을 지었다. 그러나 주변에 모여든 친척들과 하인들의 시선 때문에 무작정 거절할 수도 없는 노릇이었다. 만약 진짜로 억울한 누명을 쓴 것이라면 섣불리 딸을 죽였다가 가문이 더 큰 비웃음을 살 수도 있었다. 민대감은 거칠게 숨을 내쉬며 손을 내저었다. 좋소. 단 하룻밤이요. 내일 아침까지 증명하지 못하면 자네도 인연과 함께 죄를 물을 것이요. 김선비는 연서를 소중히 챙겨들고 마당으로 내려왔다. 쓰러진 연화의 곁을 지나며 그는 나지막이 속삭였다. 두려워 마라. 붓은 칼보다 강하고 진실은 어둠 속에서도 빛나는 법이다. 연화의 흐릿한 눈동자가 잠시 스승을 올려다보았다. 절망 속에서 피어난 한 줄기 희망의 빛이 그녀의 눈물 고인 눈 속에 어렸다. 김선비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대문을 향해 걸어갔다. 그의 등 뒤로 쏟아지기 시작한 진눈깨비가 하얀 거짓말처럼 세상을 덮고 있었다. 이제 긴 밤이 시작될 것이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순수한 창작물로 오직 오락과 감상을 위한 내용이며 실제 인물이나 사건과는 전혀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김선비가 자신의 초라한 거처로 돌아왔을 때 밤은 이미 깊어 사방이 칠흑 같은 어둠에 잠겨 있었다. 진눈깨비는 어느새 한방눈으로 바뀌어 세상을 하얗게 덮고 있었지만 그의 마음속은 여전히 검은 먹물처럼 어둡고 무거웠다. 방 안에 들어선 그는 젖은 도포를 벗을 생각도 하지 못한 채 떨리는 손으로 품 안에서 문제의 연서를 꺼내 책상 위에 올려놓았다. 낡은 등잔에 불을 붙이자 흔들리는 불빛 아래 드러난 종이는 마치 살아있는 흉물처럼 기분 나쁜 기운을 뿜어내고 있었다. 그것은 단순한 종이가 아니라 한 여인의 인생을 송두리째 삼키려는 독사가 탐리를 틀고 있는 형상이었다. 그는 마른 침을 삼키며 조심스럽게 종이를 펼쳤다. 다시 보아도 눈을 의심케 하는 내용들이 종이 가득 빼곡히 적혀 있었다. 양반과 규수라면 입에 담기조차 힘든 저속하고 음란한 표현들이 거침없이 나열되어 있었다. 남녀의 은밀한 부위를 빗댄 은어들과 정사를 나누는 적나라한 묘사는 읽는 이의 얼굴을 뜨겁게 만들 지경이었다. 이것은 사랑을 속삭이는 연인의 편지가 아니었다. 누군가 작정하고 연화아 씨를 천박한 여인으로 낙인 찍기 위해 뱉어낸
오물과도 같은 글들이었다. 글자 하나하나가 날카로운 비수가 되어보는 이의 눈을 찌르는 듯했다. 김선비는 미간을 찌푸리며 고개를 저었다. 그가 아는 연화는 매화처럼 고결하고 난초처럼 정갈한 성품을 지닌 아이였다. 그녀가 배운 글은 성현의 말씀과 아름다운 시가들이었지. 이런 시정잡배들의 음담패설이 아니었다. 이 편지에 적힌 어휘들은 규방의 여인이 접할 수 있는 것들이 결코 아니었다. 범인은 아마도 연화의 필체를 흉내내는 데에는 성공했을지 모르나 그녀의 내면과 품격까지는 모방하지 못했다. 오히려 너무 과하게 천박함을 연출하려다 보니 글 전체에 부자연스러운 위화감이 감돌고 있었다. 종이의 재질을 살피던 김선비의 눈빛이 날카로워졌다. 이것은 시전에서 흔히 구할 수 있는 싸구려 종이가 아니었다. 당나무 껍질을 곱게 펴서 만든 최상급 한지였으며 표면에는 은은한 문양이 새겨져 있었다. 이런 종이는 관청이나 고위 관료들의 집안에서나 쓰이는 귀한 물건이었다. 범인은 민대감댁 내부 사정을 잘 알 뿐만 아니라 재물이나 권력에 닿아 있는 자일 가능성이 높았다. 외부의 왈패나 건달이 꾸민 짓이라기에는 사용된 재료가 지나치게 고급스러웠다. 이는 집안 내부의 권력 다툼이나 깊은 원한 관계를 암시하는 단서였다. 문득 김선비는 종이에서 풍겨나오는 묘한 향기에 코를 벌름거렸다. 먹냄새와 섞여 있는 이 이질적인 향기는 아까 민대감댁 마당에서는 미처 맡지 못했던 것이었다. 그것은 싸구려분 냄새 같기도 하고 혹은 썩어가는 꽃내음 같기도 한 비릿하고 달콤한 향이었다. 마치 독버섯이 화려한 색깔로 벌레를 유혹하듯 이 편지에도 치명적인 독이 발려있는 것만 같았다. 그는 본능적으로 소매 끝으로 코를 막았다. 이 향기가 어디서 유래된 것인지 알아낸다면 범인의 꼬리를 잡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스쳤다. 창밖에서 윙윙거리는 바람 소리가 마치 귀신들의 울음소리처럼 들려왔다. 김선비는 잠시 붓을 내려놓고 방 안을 둘러보았다. 누군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다. 민 대감댁에서부터 따라온 시선이 이 낡은 초가 삼간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일까? 범인은 자신의 흉계가 들통날까 두려워 감시자를 붙였을지도 모른다. 등골이 오싹해졌지만 그는 짐짓 태연한 척하며 책상 앞에 다시 앉았다. 지금 두려움에 떨며 시간을 낭비한다면 내일 아침 연화아 씨는 형장의 이슬로 사라질 것이었다. 그는 서랍 깊숙한 곳에서 예전에 연화가 습작으로 썼던 글씨들을 꺼냈다. 몇 년 전 그녀가 시집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남기고 간 글들이었다. 맑고 힘찬 필체에는 그녀의 고든 심성이 그대로 담겨 있었다. 김선비는 위조된 연서와 연화의 진짜 글씨를 나란히 놓고 비교하기 시작했다. 얼핏 보면 구별할 수 없을 정도로 흡사했다. 획의 굵기, 글자의 기울기, 심지어 종이 공간을 활용하는 방식까지 완벽하게 베껴낸 솜씨였다. 범인은 단순한 흉내쟁이가 아니라 서예에 깊은 조예가 있거나 전문적으로 문서를 위조하는 자임에 틀림없었다. 그러나 모방은 어디까지나 모방일 뿐 영혼까지 베낄 수는 없는 법이었다. 김선비는 돋보기를 들어 글자의 획끝 부분을 세밀하게 관찰했다. 연화의 글씨는 획의 시작과 끝이 맺고 끊음이 분명하여 단호한 기백이 느껴졌다. 반면 위조된 편지의 글씨는 겉모양은 비슷하나 획의 끝이 미세하게 떨리거나 뭉개져 있었다. 이는 붓을 쥔 손에 망설임이 있거나 죄책감 혹은 긴장감으로 인해 호흡이 불안정했음을 보여주는 증거였다. 붓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그 주인의 심리 상태를 낱낱이 종이 위에 기록할 뿐이었다. 특히 사모할 사자를 쓰는 방식에서 결정적인 차이가 보였다. 연화는
밭전 부분을 쓸 때 모서리를 둥글게 처리하여 부드러움을 강조하는 습관이 있었다. 하지만 위조된 편지에 자는 모서리가 날카롭게 각이져 있었다. 이는 남성의 필체에서 흔히 나타나는 특징이었다. 범인이 남자일 가능성이 높아지는 순간이었다. 아나난 바니우토로 간고와 슈만한 간이후 여인의 필체를 흉내내려고 애썼지만 무의식 중에 배어나오는 자신의 본래 필법까지는 감추지 못한 것이다. 김선비의 입가에 씁쓸한 미소가 번졌다. 꼬리가 잡히기 시작했다. 그때 부엌 쪽에서 달그락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쥐가 지나가는 소리라고 하기에는 너무 둔탁했다. 김선비는 숨을 죽이고 귀를 기울였다. 바람소리에 묻혀 희미했지만 분명 누군가 조심스럽게 발을 옮기는 소리였다. 그는 벽에 걸린 낡은 검을 쳐다보았지만 분만 잡아온 선비가 검을 쓴다는 것은 어불성설이었다. 대신 그는 벼루 옆에 놓인 무거운 문진을 손에 쥐었다. 누가 침입하든 쉽게 당해주지는 않겠다는 결기가 그의 눈동자에 서렸다. 밖의 인기척은 잠시 머무르는 듯 하더니 이내 멀어졌다. 아마도 그가 깨어있는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염탐하러 온 자일 것이다. 김선비는 긴장을 풀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들이 자신을 감시한다는 것은 역설적으로 그들이 불안해하고 있다는 증거였다. 자신의 분석이 진실에 다가가고 있음을 범인들도 직감한 것이다. 싸움은 이미 시작되었다. 칼과 창이 오가는 전장은 아니지만 붓끝으로 생사가 갈리는 소리 없는 전쟁터였다. 김선비는 다시 편지로 시선을 돌렸다. 이번에는 먹의 농담에 집중했다. 글씨를 쓸 때 먹을 얼마나 묻히고 물을 얼마나 섞느냐에 따라 글자의 분위기가 달라진다. 위조된 편지의 먹빛은 지나치게 검고 탁했다. 마치 썩은 물로 먹을 간 것처럼 불길한 기운이 감돌았다. 보통의 먹은 시간이 지나면 종이에 스며들며 은은한 회색빛을 띠게 마련인데 이 먹은 종이 위에 겉돌며 번들거리고 있었다. 특수한 재료가 섞인 먹이거나 아니면 먹을 가는 과정에서 무언가가 첨가된 것이 분명했다. 그는 손가락 끝에 침을 묻혀 글자 한 귀퉁이를 살짝 문질러 보았다. 검은 먹물이 묻어나오면서 아까 맡았던 그 비릿한 향기가 더욱 강하게 피어올랐다. 이것은 단순한 향료가 아니었다. 접착력을 높이거나 색을 변하지 않게 하기 위해 쓰는 악교 혹은 그와 유사한 약품 냄새였다. 일반적인 가정집에서 쓰는 먹에는 이런 것을 섞지 않는다. 이것은 관청의 문서고나 전문 필사쟁이들이 문서를 오랫동안 보존하기 위해 쓰는 비법 중 하나였다. 범인의 신분이 점점 좁혀지고 있었다. 김선비의 머릿속에 한 사람의 얼굴이 스쳐 지나갔다. 민대감 댁에는 그를 아는 식객이 몇 명 머물고 있었다. 그 중에서도 대감의 신임을 받으며 집안의 대소사를 기록하던 필사 최 씨가 떠올랐다. 그는 평소 음흉한 눈빛으로 연화 아씨를 훔쳐보곤 했다. 게다가 그는 과거에 관청에서 문서를 베끼는 일을 하다가 쫓겨난 전력이 있었다. 만약 그가 범인이라면 이 정도 수준의 위조는 식은 죽먹기였을 것이다. 동기는 무엇일까? 거절당한 연심인가? 아니면 재물을 노린 청탁인가? 하지만 심증만으로는 부족했다. 내일 아침 민대감과 친척들을 설득하려면 움직일 수 없는 물증이 필요했다. 김선비는 붓을 들어 빈 종이에 자신이 분석한 내용을 하나하나 적어내려갔다. 범인의 필체 특징, 사용된 종이와 먹의 출처, 그리고 글 내용의 모순점들. 밤이 깊어갈수록 그의 논리는 더욱 정교해지고 날카로워졌다. 등잔에 기름이 다 타들어가 불꽃이 가물거렸지만 그의 눈빛은
샛별처럼 빛나고 있었다. 새벽닭이 울기 전까지 범인이 남긴 결정적인 실수를 하나 더 찾아야 했다. 김선비는 눈을 비비며 피로를 쫓았다. 연화아 씨의 창백한 얼굴이 자꾸만 눈앞에 어른거렸다. 그녀의 목숨이 이 얇은 종이 한 장에 달려있다는 사실이 그의 어깨를 짓눌렀다. 그는 편지를 들어 불빛에 비추어 보았다. 종이의 섬유질 사이로 빛이 투과되면서 숨겨져 있던 미세한 자국들이 드러났다. 붓자국이 아니라 종이를 누를 때 생긴 압력의 흔적이었다. 범인은 글씨를 쓰기 전에 미리 밑그림을 그렸거나 다른 종이를 대고 베껴 쓴 것이 분명했다. 빛을 통해 보니 글자 주변에 아주 희미하게 눌린 자국이 보였다. 이것은 임서의 흔적이었다. 즉, 연화의 글씨를 밑에 깔고 그 위에 얇은 종이를 덮어 따라 쓴 것이다. 천하의 명필이라도 남의 글씨를 흉내낼 때는 자연스러움을 잃기 마련인데 범인은 그 부자연스러움을 감추기 위해 덧대어 쓰는 방식을 택한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위조의 결정적인 증거였다. 김선비는 무릎을 탁 쳤다. 이제 방법은 하나였다. 이 눌린 자국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것. 하지만 촛불 아래서만 겨우 보이는 이 미세한 흔적을 어떻게 대낮의 마당에서 증명할 것인가? 그는 고민에 빠졌다. 먹물을 칠해 탁본을 뜰 수도 없고 종이를 찢어 보여줄 수도 없는 노릇이었다. 뭔가 극적이고 확실한 방법이 필요했다. 모든 사람이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명징한 증거가 있어야만 완고한 민대감의 마음을 돌릴 수 있었다. 창밖이 푸르스름하게 밝아오고 있었다. 약속된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다. 김선비는 자리에서 일어나 굳은 몸을 풀었다. 밤새 끓어오르던 분노는 차갑게 가라앉았고 대신 냉철한 이성이 그 자리를 채웠다. 그는 붓과 벼루 그리고 문제의 편지를 챙겨 보찜을 꾸렸다. 문을 열자 차가운 새벽 공기가 훅 끼쳐 들어왔다. 눈은 그쳤지만 세상은 온통 하얗게 변해 있었다. 그는 눈 덮인 마당을 가로지르며 결의를 다졌다. 오늘 붓으로 거짓의 가면을 벗기고 진실을 세상에 드러내리라. 대문을 나서려던 찰나문틈에 꽂혀있는 작은 단도 하나가 눈에 들어왔다. 단도 끝에는 붉은 천조각이 묶여 있었다. 그것은 명백한 경고였다. 입을 다물지 않으면 죽을 것이다. 김선비는 단도를 뽑아들고 붉은 천을 응시했다. 입가에 비릿한 미소가 번졌다. 그들은 두려워하고 있다. 그들의 협박은 오히려 김선비의 투지에 기름을 붓는 격이었다. 그는 단도를 품에 넣고 민대감 댁을 향해 힘찬 발걸음을 옮겼다. 이제 진짜 승부를 겨룰 시간이었다. 차가운 아침 햇살이 민대감 댁의 높은 담장을 넘어 마당을 비추기 시작했다. 밤새 내린 눈으로 하얗게 변한 세상과는 달리 집안은 무겁고 어두운 침묵에 잠겨 있었다. 김선비는 대문을 들어서며 품속에 넣어둔 단도의 차가운 감촉을 느꼈다. 그것은 위협이자 동시에 자신이 가야 할 길을 명확히 해주는 나침반이었다. 마당에는 이미 집안의 어른들과 하인들이 모여 있었고 그 중앙에는 여전히 연화 씨가 죄인처럼 꿇어앉아 있었다. 하룻밤새 10년은 늙어버린 듯한 그녀의 초라한 모습에 김선비의 가슴 속에서 뜨거운 것이 치밀어 올랐다. 민대감은 마루에 걸터앉아 초조한 듯 곰방대를 두드리고 있었다. 김선비가 들어서자 그의 눈빛이 매섭게 번득였다. 약속한 시간이 되었네. 그래, 내 딸이 죄가 없다는 증거를 가져왔는가? 아니면 자네도 저 아이와 함께 멍석마리를 당하러 온 것인가? 그의 목소리에는 살기가 서려 있었다. 주변의 하인들은 숨조차 제대로 쉬지 못하고 눈치만 살폈다. 김선비는 천천히 마당 중앙으로 걸어나가 품에서 문제의 연서를 꺼내들었다. 그의 표정은
태풍의 눈처럼 고요했다. 대감. 그리고 여기 모인 여러분, 이 종이 위에 쓰인 글씨를 보십시오. 김선비의 목소리가 마당에 울려 퍼졌다. 겉으로 보기에는 아씨의 필체와 똑같아 보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살아있는 사람의 글씨가 아닙니다. 죽은 글씨, 즉 사자입니다. 사람들이 술렁거리기 시작했다. 민대감이 인상을 찌푸리며 소리쳤다.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린가. 필체가 똑같은데 죽은 글씨라니. 김선비는 침착하게 말을 이었다. 글씨에는 쓴 사람의 기가 담기는 법입니다. 하지만 이 글씨에는 맥박이 없습니다. 김선비는 연서를 높이 들어 아침 햇살에 비추었다. 모두 이 글자의 획을 자세히 보십시오. 특히 획이 꺾이는 전절 부분을 주목해 주십시오. 그는 손가락으로 특정 부분을 가리켰다. 아씨는 평소 붓을 단호하게 운용하여 획의 꺾임이 매끄럽고 힘이 있습니다. 하나, 이 글씨는 꺾이는 부분마다 미세하게 묵이 뭉쳐 있습니다. 이는 붓을 멈추고 망설였다는 증거입니다. 자연스럽게 써내려간 것이 아니라 원본을 보고 그 모양을 흉내내느라 속도가 느려졌기 때문입니다. 그는 하인에게 물이 담긴 대접을 가져오라 일렀다. 영문을 모르는 하인이 물을 떠오자 김선비는 손가락에 물을 살짝 묻혀 연서에 여백 부분 글자가 없는 빈 곳을 문질러 보였다. 그러자 놀랍게도 종이가 젖어들며 아주 희미한 자국들이 드러났다. 먹으로 쓴 글씨가 아니라 날카로운 도구로 눌러 쓴 듯한 자국이었다. 보십시오. 이것은 쌍구법의 흔적입니다. 아씨의 평소 글씨 위에 얇은 종이를 덮고 윤곽을 먼저 본뜬 뒤 그 안을 먹으로 채워 넣은 것입니다. 좌중은 경악했다. 민대감 역시 벌린 입을 다물지 못하고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쌍구법이라니. 그것은 서화 위조범들이나 쓰는 수법이 아닌가. 김선비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습니다. 범인은 아씨의 필체를 흉내내기 위해 치밀하게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너무 완벽하게 베끼려다 보니 오히려 붓의 자연스러운 흐름, 즉 필세를 놓치고 말았습니다. 아씨처럼 난을 치듯 유려한 필치는 이렇게 억지로 그려낸 글씨에서는 절대 나올 수 없는 것입니다. 김선비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 증거는 또 있습니다. 바로 이 먹입니다. 그는 연서를 민대감의 코앞에 들이밀었다. 냄새를 맡아보십시오. 평소 이 댁에서 쓰는 송연묵의 향기가 아닙니다. 민대감은 의심스러운 표정으로 킁킁거렸다. 처음에는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는 듯 했으나 이내 미간을 찌푸렸다. 이것은 비릿한 냄새가 나는구나. 마치 생선 썩은 내 같기도 하고. 맞습니다. 이것은 어교가 섞인 먹입니다. 김선비의 눈빛이 날카롭게 빛났다. 어교를 섞은 먹은 접착력이 좋아 글씨가 번지지 않고 오래 보존됩니다. 주로 관청에 문서거나 도서관에서 중요한 기록을 남길 때 혹은 책을 제본할 때 씁니다. 규방에 있는 아씨가 어찌 이런 특수한 먹을 구해서 연서를 썼겠습니까? 그의 논리는 정연하고 빈틈이 없었다. 사람들의 시선이 연화 아씨에게서 서서히 다른 곳으로 옮겨가기 시작했다. 이 먹을 사용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서화의 위조 수법인 쌍구법을 아는 사람, 범인은 바로 이 집안에 있습니다. 김선비의 선언에 마당은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 범인은 멀리 있지 않았다. 아씨의 필적을 구할 수 있고 관청용 먹을 다루며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는 자. 김선비는 시선을 천천히 돌려 마당 한 구석에 서 있는 식객들과 하인들을 훑어보았다. 그의 시선이 닿는 곳마다 사람들이 흠칫 놀라며 고개를 숙였다. 그때 사랑채 기둥 뒤에 서 있던
필사 최 씨의 얼굴이 사색이 되는 것을 김선비는 놓치지 않았다. 그는 짐짓 모른 척하며 말을 이었다. 이 먹은 향이 독특하여 사용한 자의 손이나 옷소매에도 그 냄새가 배어 있을 것입니다. 대감, 지금 당장 집안의 모든 사람을 불러 모아 손과 소매의 냄새를 확인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서재와 사랑방을 뒤져 이 특이한 먹과 아씨의 글씨 연습본을 찾아내야 합니다. 민대감의 표정이 복잡하게 일그러졌다. 딸이 부정한 여인이 아니라는 사실에 안도하면서도 집안 내부에 배신자가 있다는 사실에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듯했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명령했다. 여봐라. 당장 문을 걸어 잠그고 아무도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라. 그리고 집안의 모든 사내들을 이 마당으로 집합시켜라. 하인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기 시작했고 마당은 순식간에 또 다른 긴장감으로 휩싸였다. 연화 아씨가 비틀거리며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눈에서 하염없이 눈물이 흘러내렸다. 억울함이 풀렸다는 안도감과 자신을 모함한 자에 대한 공포가 뒤섞인 눈물이었다. 김선비는 그녀에게 잠시 눈짓을 보냈다. 이제 시작일 뿐입니다. 안심하기엔 이릅니다. 그의 눈빛은 그렇게 말하고 있었다. 범인이 궁지에 몰리면 쥐도 고양이를 무는 법이다. 최 씨, 혹은 그 배후에 있는 자가 어떤 발악을 할지 알 수 없었다. 잣동처럼 연긴 자가 사람들이 줄을 지어 서기 시작했다. 김선비는 그들 앞을 천천히 걸어가며 마치 저승사자가 명부를 확인하듯 한 사람 한 사람의 손을 살폈다. 긴장한 탓인지 땀냄새와 흙내음이 진동했다. 그러나 그가 찾는 그 비릿한 어교의 향기는 쉽게 나타나지 않았다. 범인이 이미 손을 씻었거나 옷을 갈아입었을 수도 있었다. 하지만 김선비는 서두르지 않았다. 무크는 지울 수 있어도 죄의 흔적은 지울 수 없는 법이다. 그가 최 씨의 앞에 섰을 때였다. 최 씨는 짐짓 태연한 척 하늘을 올려다보고 있었지만 소매 끝자락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김선비는 그의 손을 잡지 않고 대신 그의 허리춤에 매달린 낡은 붓주머니를 가리켰다. 최 선생 붓을 참으로 아끼시는구려. 저 주머니 안을 한번 볼 수 있겠소. 최 씨의 눈동자가 급격하게 흔들렸다. 이건 제 개인적인 물건입니다. 함부로 보여드릴 수 없습니다. 떳떳하다면 보여주지 못할 이유가 무엇인가? 민 대감이 호통을 쳤다. 최 씨는 울며 겨자먹기로 주머니를 풀었다. 그 안에는 달고 다른 붓 몇 자루가 들어있었다. 겉보기엔 평범해 보였다. 그러나 김선비는 붓털 끝을 유심히 관찰했다. 붓털 뿌리 부분에 굳어있는 먹찌꺼기, 그 색깔이 유난히 검고 번들거렸다. 김선비는 붓 하나를 집어들어 코에 가져다 댔다. 아, 바로 그 냄새였다. 종이에서 맡았던 그 역하고 비릿한 향기가 코를 찔렀다. 이 부시로군. 아씨를 죽음으로 몰아넣으려 했던 그 흉기가. 김선비가 붓을 높이 들자 최 씨는 털썩 주저앉았다. 아닙니다. 저는 그저 시키는 대로 했을 뿐입니다. 그의 입에서 터져나온 말은 마당에 있던 모든 사람을 얼어붙게 만들었다. 시키는 대로 했다는 말은 공범, 아니 주동자가 따로 있다는 뜻이었다. 민대감의 얼굴이 흑빛으로 변했다. 단순한 치정극이 아니라 집안을 노리는 거대한 음모가 수면 위로 드러나는 순간이었다. 김선비는 차가운 눈으로 최 씨를 내려다보았다. 누가 시켰는가? 그 더러운 혀를 놀려 진실을 말하지 않으면 이 붓이 내 놈의 눈을 찌를 것이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서슬이 펄했다. 최 씨는 공포에 질려 입을 벙긋거렸지만 쉽게 말을 잇지 못했다. 그의 시선이 불안하게 안채 쪽을 향했다가 다시 바닥으로 떨어졌다. 그 짧은 시선의 이동을 김선비는 놓치지 않았다.
안채. 그곳은 여인들의 공간이자 가장 은밀한 비밀이 숨겨진 곳이었다. 민대감이 버럭 소리쳤다. 당장 저놈을 포박하라. 멍석을 마라. 매우 쳐라. 입을 열 때까지 멈추지 마라. 하인들이 달려들어 최 씨를 결박했다. 비명과 욕설이 난무하는 아수라장 속에서 김선비는 조용히 연설을 접어 품에 넣었다. 1차적인 위기는 넘겼지만 싸움은 이제 이막으로 접어들었다. 붓끝이 가리키는 진정한 적은 어둠 속에 숨어 그를 노려보고 있었다. 김선비는 안채 쪽을 바라보았다. 닫힌 방문 뒤에서 느껴지는 서늘한 기운이 그의 등골을 오싹하게 만들었다. 이제 붓이 아니라 칼이 필요한 때가 올지도 모르겠구나. 김선비는 속으로 뇌까렸다. 그는 연화아 씨가 하인들의 부축을 받아 일어서는 것을 보았다. 그녀의 눈빛은 이제 절망이 아닌 살아남아야겠다는 도끼로 빛나고 있었다. 김선비는 그녀에게 가벼운 목례를 하고는 포박당한 최 씨에게 다가갔다. 이제 놈의 입을 열어 진짜 배후, 독을 탄 자를 찾아내야 했다. 무쿠는 거짓을 말하지 않는다. 그리고 그 흔적은 안채의 깊은 곳으로 이어져 있었다. 밤이 깊어지자 민대감댁의 소라는 잦아들었으나 공기는 여전히 팽팽하게 당겨진 활시위 같았다. 분노한 민대감은 최 씨를 당장이라도 멍석말이하여 죽이려 했으나 김선비가 간곡히 만류하여 광에 가두어둔 상태였다. 죽은 자는 말이 없는 법배우를 캐내기 위해서는 그가 살아서 입을 열어야만 했다. 김선비는 늦은 밤 감시하던 하인에게 양해를 구하고 작은 등잔 하나를 들고 광으로 향했다. 퀴퀴한 곰팡이 냄새와 지푸라기 냄새가 섞인 어둠 속에서 신음소리가 들려왔다. 최 씨는 포박당한 채 거적 위에 쓰러져 있었다. 김선비가 등잔을 내려놓자 흔들리는 불빛이 최 씨의 공포에 질린 얼굴을 비추었다. 그는 김선비의 그림자가 벽에 길게 드리워지는 것만 보고도 몸을 움츠리며 떨었다. 살려주십시오. 선비님, 저는 그저 시키는 대로. 최 씨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다. 김선비는 차갑지만 침착한 눈으로 그를 내려다보았다. 내 자네를 문초하러 온 것이 아네. 같은 글을 배우는 사람으로서 묻고 싶은 것이 있어 왔네. 김선비는 흙바닥에 주저앉아 최 씨와 눈높이를 맞췄다. 자네도 한때는 과거 급제를 꿈꾸며 붓을 들었을 터. 어찌하여 그 고귀한 붓을 흉기로 삼았는가? 김선비의 나직한 물음은 매질보다 더 아프게 최 씨의 폐부를 찔렀다. 최 씨는 고개를 떨구고 흐느꼈다. 가난이 죄입니다. 노모의 약값은 밀려있고 빚쟁이들은 매일같이 찾아와 행패를 부렸습니다. 그때 그분의 제안을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비참한 현실을 토해냈다. 돈 몇 푼에 양심을 팔고 한 여인의 인생을 망가뜨리려 했던 자신의 비루함이 뼈에 사무치는 듯했다. 그분이 누구인가? 김선비가 핵심을 찔렀다. 최 씨는 망설였다. 말하는 순간 자신의 목숨이 위태로울 것임을 직감하고 있었다. 말하게, 자네가 살 길은 오직 진실뿐이네. 민대감이 알게 되면 자네는 내일 아침 해를 보지 못할 걸세. 김선비의 설득에 최 씨는 흔들렸다. 그는 주위를 두리번거리더니 목소리를 낮추어 속삭였다. 직접 얼굴을 뵌 적은 없습니다. 항상 중간 전달책을 통하거나 약속된 장소에 서찰이 놓여 있었습니다. 서찰이라. 김선비의 눈이 반짝였다. 그 서찰 아직 가지고 있는가? 최 씨는 잠시 머뭇거렸다. 그것은 일종의 보험이었다. 일이 잘못되었을 때 자신을 보호해줄 혹은 협박할 수 있는 유일한 증거물이었다. 하지만 지금 상황에선 그 증거가 오히려 자신의 목숨을 옥죄고 있었다. 최 씨는
묶인 손을 비틀어 허리춤 안쪽 깊숙한 곳을 가리켰다. 저기, 안주머니에 있습니다. 태워버리라고 했지만 혹시나 하여 남겨두었습니다. 김선비는 최 씨의 품에서 꼬깃꼬깃해진 종이 조각 하나를 꺼냈다. 등잔불 가까이 가져가 조심스럽게 펼치자 짧지만 서늘한 문장이 눈에 들어왔다. 난초를 꺾어라. 뿌리까지 뽑아야 한다. 짧은 문장이었지만 그 안에 담긴 살기는 섬뜩할 정도였다. 글씨체는 최 씨가 흉내냈던 연화 씨의 것과는 전혀 달랐다. 날카롭고 예리하며 회계 끝이 바늘처럼 뾰족했다. 이것은 남자의 글씨라기보다는 기교를 부린 여인의 글씨에 가까웠다. 궁체를 기본으로 하되 흘림이 강하고 회계 속도가 매우 빨랐다. 성격이 급하고 독단적이며 목적을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자의 필적이었다. 김선비는 종이에 코를 가까이 댔다. 이번에는 어교 냄새가 아니었다. 아주 은은하지만 고혹적인 향기 사양 냄새가 배어 있었다. 사양은 귀한 약재이자 향료로 보통의 여염집 여인들은 감히 쓸 수 없는 물건이었다. 범인은 이 집안 내에서도 상당히 높은 지위에 있는 여인임이 분명했다. 자네, 이 서찰을 어디서 수거했는가? 김선비가 물었다. 최 씨는 마른 침을 삼켰다. 안채 뒤편 장독대 옆 오래된 정자 기둥 틈이었습니다. 새벽에 몰래 가서 가져오곤 했습니다. 안채 뒤편이라면 외부인이 쉽게 드나들 수 없는 곳이다. 범인은 안채에 거주하거나 안채를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는 사람이다. 김선비의 머릿속에 민대감댁의 가계도가 그려지기 시작했다. 민대감의 정실 부인은 오래전에 세상을 떴고 지금 안채의 주인은 후처인 조씨 부인이었다. 조씨 부인은 평소 온화한 성품으로 알려져 있었으나 그녀에게는 연화 씨와 나이 터울이 별로 없는 친딸이 있었다. 전처소생인 연화 씨가 좋은 가문으로 출가하여 세력을 얻는 것을 경계했을 수도 있다. 혹은 재산 상속 문제일 수도 있었다. 동기는 차고 넘쳤다. 하지만 심증만으로는 부족했다. 이 쪽지 하나만으로는 조씨 부인을 범인으로 지목하기 어려웠다. 필체대조가 필요했다. 김선비는 최 씨를 다시 바라보았다. 이 서찰 외에 다른 증거는 없는가? 그쪽에서 자네에게 준 물건이라든가. 최 씨는 고개를 저었다. 돈은 이미 빚 갚는 데 다 썼습니다. 남은 건 이 목숨 하나뿐입니다. 그의 눈에는 절망만이 가득했다. 김선비는 씁쓸한 표정으로 종이를 다시 접어 품에 넣었다. 이 서찰은 양날의 검이었다. 범인을 잡을 단서이기도 하지만 범인이 알게 되면 최 씨와 김선비 모두를 제거하려 들 것이다. 그때 광 밖에서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바람 소리와는 다른 누군가 발을 끌며 다가오는 소리였다. 김선비는 즉시 말을 멈추고 등잔불을 손으로 가려 빛을 줄였다. 최 씨도 숨을 죽이고 문 쪽을 응시했다. 문틈으로 희미한 그림자가 어른거렸다. 감시하던 하인인가? 아니면 범인이 보낸 자객인가? 긴장감이 광안을 가득 채웠다. 김선비는 붓 대신 바닥에 굴러다니던 몽둥이 하나를 슬그머니 쥐었다. 그림자는 문 앞에서 잠시 멈칫하더니 이내 문고리를 덜그럭거렸다. 누구요? 김선비가 낮고 힘있는 목소리로 물었다. 밖에서는 아무 대답이 없었다. 잠시 후 그림자는 스르르 사라졌다. 김선비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지만 등골은 여전히 서늘했다. 누군가 그들이 안에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간 것이다. 범인은 이미 김선비가 최 씨를 신문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을지도 모른다. 시간이 없었다. 자네 오늘 밤은 잠들지 말게. 누군가 자네 입을 막으러 올 수도 있네. 김선비의 경고에 최 씨의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렸다. 선비님, 저를 여기서 꺼내주십시오. 제발 살려주십시오.
최 씨가 바닥을 기며 애원했지만 지금 그를 밖으로 내보내는 것은 더 위험했다. 김선비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다. 이 안이 오히려 안전할세. 내가 밖에서 지킬 테니 걱정 말게. 김선비는 등잔을 들고 광을 나섰다. 밖은 고요했지만 그 고요함 속에 수많은 눈들이 숨어 있는 것만 같았다. 그는 안채 쪽을 바라보았다. 멀리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다. 저 불빛 아래서 누군가는 지금쯤 초조하게 손톱을 물어뜯고 있거나 아니면 다음 흉계를 꾸미고 있을 것이다. 사양 냄새가 나는 여인, 그녀의 우아한 손끝에서 시작된 이 비극을 끝내야만 했다. 김선비는 자신의 처소로 돌아가지 않고 민대감댁 사랑채 한 구석에 자리를 잡았다. 그는 품에서 꺼낸 지령서찰을 다시 한번 꼼꼼히 살폈다. 글자 하나하나에 담긴 감정을 읽어내려 했다. 뿌리까지 뽑아야 한다. 이 말은 단순한 질투를 넘어선 증오의 표현이었다. 연화 씨가 존재한다는 것만으로도 위협을 느끼는 자. 김선비는 붓을 들어 종이 위에 범인의 심리를 분석하는 글을 적어 내려갔다. 범죄자의 마음을 읽어야 그들의 다음 행동을 예측할 수 있기 때문이었다. 밤이 깊어 축시가 되었다. 모두가 잠든 시간, 김선비는 인기척을 느끼고 고개를 들었다. 누군가 광 쪽으로 은밀하게 이동하고 있었다. 검은 복면을 쓴 자였다. 김선비의 예감이 적중했다. 범인은 최 씨가 불기 전에 입을 막으려 하는 것이다. 김선비는 붓을 던지고 몸을 날렸다. 선비의 도포자락이 밤바람에 휘날렸다. 이제는 추리가 아니라 행동이 필요한 순간이었다. 그는 복면인이 광문을 열려는 찰나 뒤에서 덮쳤다. 멈춰라. 짧은 고함과 함께 두 사람의 몸이 엉겨붙었다. 복면인은 당황한 듯 했지만 이내 품에서 비수를 꺼내 휘둘렀다. 날카로운 칼날이 김선비의 소매를 스치고 지나갔다. 붉은 피가 배어 나왔지만 김선비는 물러서지 않았다. 서생의 약한 힘이었지만 진실을 지키려는 의지는 무쇠보다 강했다. 소란스러운 소리에 집안 사람들이 하나둘 깨어나기 시작했다. 복면이는 상황이 불리함을 깨닫고 김선비를 밀쳐낸 뒤 담장을 넘으려 했다. 김선비는 끈질기게 그의 발목을 잡고 늘어졌다. 어딜 도망가느냐. 내 주인이 누구인지 밝혀라. 복면이는 거칠게 발길질을 하여 김선비를 따돌리고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하지만 김선비의 손에는 무언가가 들려 있었다. 몸싸움 도중 복면인의 허리춤에서 뜯어낸 노리개였다. 달빛 아래 반짝이는 그 노리개에는 익숙한 문양이 새겨져 있었다. 그것은 바로 안채의 주인 조씨 부인이 즐겨 폐용하던 것이었다. 역시 김선비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노리개를 움켜쥐었다. 퍼즐 조각이 맞춰졌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했다. 노리개는 도둑 맞았다고 잡아떼면 그만이다. 더 확실하고 빠져나갈 수 없는 덫을 놓아야 했다. 김선비는 상처 입은 팔을 부여잡고 일어섰다. 그의 눈빛은 등잔불보다 더 뜨겁게 타오르고 있었다. 내일 그는 붓으로 범인의 목을 겨눌 것이다. 가장 우아하고 잔인한 방법으로. 횃불의 붉은 불빛이 어둠을 가르며 민대감댁의 마당을 밝게 비추었다. 소란을 듣고 달려온 하인들과 민대감이 헐레벌떡 광 앞으로 모여들었다. 김선비는 한쪽 팔을 부여잡고 거친 숨을 몰아쉬고 있었다. 베인 상처 사이로 붉은 선혈이 배어나와 그의 흰 도포 소매를 적시고 있었다. 민대감은 바닥에 뒹구는 복면인의 칼과 피 흘리는 김선비를 번갈아 보며 경악을 금치 못했다. 이게 무슨 변고란 말인가. 감히 내 집안에서 칼부림이라니. 그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리고 있었다. 김선비는 고통을 참으며 민대감을 향해 입을 열었다.
대감 범인은 이 안에 있습니다. 최 씨가 입을 여는 것이 두려워 자객을 보내 입막음을 하려 했습니다. 그의 말에 좌중은 술렁거렸다. 단순한 치정 사건이 아니라 살인까지 사주하는 흉악한 범죄라는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김선비는 품속에 숨긴 놀이개를 꽉 쥐었다. 이 놀이개를 지금 꺼내 보이는 것은 하책이었다. 범인은 도둑 맞았다거나 잃어버렸다고 잡아뗄 것이 뻔했다. 더 확실한 물증, 빠져나갈 수 없는 덫이 필요했다. 자객은 안채 쪽 담장을 넘어 도망쳤습니다. 김선비가 방향을 가리켰다. 민대감의 시선이 안채로 향했다. 그곳은 금남의 구역이자 부인 조 씨가 머무는 곳이었다. 설마 그럴 리가 없다. 민대감은 고개를 저었지만 의심의 씨앗은 이미 뿌려졌다. 김선비는 그 틈을 놓치지 않았다. 자객이 안채로 숨어들었을지도 모릅니다. 부인께서 무사하신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것은 걱정을 가장한 수색 요청이었다. 명분이 확실했기에 민대감도 거절할 수 없었다. 일행은 횃불을 앞세우고 안채로 향했다. 안채의 대문은 굳게 닫혀 있었고 안에서는 아무런 인기척도 느껴지지 않았다. 밖의 소란이 그토록 컸는데도 쥐 죽은 듯 조용한 것이 오히려 더 기이했다. 하인이 문을 두드리자 한참 뒤에야 안쪽에서 인기척이 들렸다. 문이 열리고 조씨 부인이 모습을 드러냈다. 그녀는 흐트러짐 없는 잠옷 차림에 겉옷을 걸치고 있었으나 얼굴에는 당혹감 대신 차가운 침착함이 서려 있었다. 밤중에 무슨 소란입니까? 그녀의 목소리는 맑고 고왔으나 온기가 없었다. 김선비는 그녀를 예리하게 관찰했다. 방금 잠에서 깬 사람치고는 머리카락이 너무 정갈했고 눈빛이 지나치게 또렷했다. 그리고 무엇보다 바람을 타고 전해져 오는 그 향기. 광에서 발견한 쪽지에서 맡았던 은은한 사양 냄새가 그녀의 몸에서 풍기고 있었다. 김선비의 확신은 더욱 굳어졌다. 이 여인이 바로 그 그림자이자 유령이었다. 부인 놀라게 해드려 송구합니다. 댁내에 자객이 침입하여 부득이하게 안채까지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김선비가 정중하게 읍하며 말했다. 조씨 부인은 눈썹 하나 까딱하지 않고 대꾸했다. 자객이라니요. 이곳은 개미 새끼 한 마리 얼씬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태도는 완벽했다. 마치 아무것도 모르는 피해자처럼 혹은 모든 상황을 통제하고 있는 여왕처럼 당당했다. 하지만 김선비는 그녀의 소매 끝에 묻은 아주 작은 흙먼지를 놓치지 않았다. 혹시 모르니 방 안을 잠시 둘러보아도 되겠습니까? 자객이 숨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김선비의 요청에 조씨 부인의 눈매가 날카로워졌다. 남녀가 유별하거늘 어찌 외간 남자가 내실을 뒤지려 합니까? 대감이 무례를 보고만 계실 겁니까? 그녀는 민대감을 향해 억울함을 호소했다. 민대감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으나 김선비는 물러서지 않았다. 사람의 목숨이 달린 일입니다. 자객이 흘리고 간 물건이 있어 그것을 확인하려는 것뿐입니다. 흘리고 간 물건이라는 말에 조씨 부인의 동공이 아주 미세하게 흔들렸다. 그녀는 본능적으로 자신의 허리춤을 감싸려다 멈칫했다. 그 짧은 순간의 반응이 김선비에게는 천금 같은 단서였다. 그녀는 무언가를 잃어버렸다는 것을 알고 있다. 김선비는 속으로 쾌재를 불렀다. 민대감은 결국 수색을 허락했다. 선비의 말이 일리가 있어. 잠시만 확인하게 하시오. 조씨 부인은 입술을 깨물며 길을 비켜주었다. 조씨 부인의 방은 화려하고 고급스러운 가구들로 채워져 있었다. 자개장과 비단 병풍, 그리고 방 한쪽에 놓인 서한이 눈에 들어왔다. 김선비는 곧장 서한으로 다가갔다. 그곳에는 최고급 닭종이와 붓벼루가
정갈하게 놓여 있었다. 벼루는 방금 씻은 듯 물기가 남아 있었고 먹은 보이지 않았다.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 먹을 치워버린 것이 분명했다. 하지만 종이는 숨기지 못했다. 위조된 연서에 쓰인 것과 동일한 재질, 동일한 문양의 종이었다. 김선비는 종이 한 장을 들어 불빛에 비추어 보았다. 참으로 귀한 종이입니다. 이런 종이는 도성에서도 구하기 힘든 것인데 부인께서는 서예에 조예가 깊으신가 봅니다. 조씨 부인은 차갑게 웃었다. 양반가, 안주인이 글을 쓰는 것이 죄라도 된답니까? 그녀는 김선비의 의도를 파악하고 방어막을 치고 있었다. 만만치 않은 상대였다. 그녀는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고 논리로 맞서고 있었다. 죄는 아니지요. 다만 이 종이에 어떤 글을 쓰느냐가 중요할 뿐입니다. 김선비는 의미심장한 말을 던지며 서안 구석에 놓인 작은 함을 바라보았다. 자개로 장식된 보석함이었다. 보통 여인들은 그곳에 폐물이나 놀이개를 보관한다. 만약 그녀가 놀이개를 잃어버렸다면 저 함 안은 비어 있을 것이다. 김선비가 함으로 손을 뻗자 조씨 부인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그것은 내 사적인 물건입니다. 손대지 마시오. 단봉과 열어는 돌은 유르는 단봉굴은 그녀의 다급한 외침은 오히려 그녀의 불안을 증명했다. 김선비는 손을 멈추고 그녀를 돌아보았다. 부인, 무엇이 그리 두려우십니까? 혹시 이 안에 없어야 할 것이 있거나 있어야 할 것이 없어서 그런 것은 아닙니까? 방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다. 민대감조차도 부인의 과민한 반응에 의구심을 품는 눈치였다. 김선비는 함을 여는 대신 품에서 놀이기를 꺼내지 않고 다시 옷자락을 정리했다. 지금은 때가 아니었다. 공포심을 심어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했다. 알겠습니다. 부인의 물건에는 손대지 않겠습니다. 김선비는 한 발 물러섰다. 하지만 그것은 후퇴가 아니라 더 큰 도약을 위한 도움닫기였다. 그는 방을 나오며 문틀에 묻은 희미한 핏자국을 발견했다. 자객과 몸싸움을 벌일 때 자신의 피가 묻은 것이 아니라 자객이 도망치며 남긴 흔적일 수도, 혹은 누군가 급하게 들어오며 남긴 것일 수도 있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눈짓으로만 그것을 기억해 두었다. 마당으로 나온 김선비는 민대감에게 조용히 고했다. 자객은 찾지 못했으나 자객이 남긴 향기는 찾았습니다. 민대감은 그게 무슨 뜻인지 묻고 싶어 했으나 김선비는 고개를 저어 말을 아꼈다. 아직은 확실한 한 방이 부족했다. 조씨 부인은 영리하고 치밀한 여자였다. 그녀를 무너뜨리기 위해선 그녀가 스스로 자신의 죄를 고백하게 만들어야 했다. 붓으로 시작된 악행이니 붓으로 끝을 맺게 해주리라. 김선비는 자신의 처소로 돌아와 상처를 동염했다. 쓰라린 통증이 밀려왔지만 정신은 그 어느 때보다 맑았다. 어둠 속에 숨어있는 유령의 실체를 확인했다. 이제 남은 것은 그 유령을 빛 아래로 끌어내는 것이다. 범인을 유인할 미끼조 씨, 부인의 심장을 겨눌 편지. 내일 아침 이 편지가 민대감 댁에 어떤 파장을 불러일으킬지 기대하며 그는 붓을 움직였다. 밤길을 조심하시오. 잃어버린 물건이 주인을 찾고 있어. 김선비가 쓴 문장은 짧았다. 그는 이 편지를 자객이 떨어뜨린 것처럼 위장하여 조씨 부인의 방문 앞에 놓아둘 생각이었다. 그녀가 이 편지를 읽는 순간 그녀의 완벽했던 가면에는 금이 갈 것이다. 그리고 그 틈으로 진실이 쏟아져 나올 것이다. 김선비는 창밖을 내다보았다. 여명이 밝아오고 있었다. 유령이 사라지고 인간의 탐욕이 드러날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다. 여명이 밝아오자 조씨 부인은 방문을 열고 밖으로 나섰다. 밤새 한숨도 자지 못한 탓에 그녀의 눈가는 그랬고 입술은 바짝 말라 있었다. 문지방을 넘으려던 그녀의 시선이 바닥에 떨어진 하얀 종이 한 장에 꽂혔다.
마치 누군가 일부러 눈에 띄게 놓아둔 듯했다. 불길한 예감이 스치고 지나갔다. 그녀는 주위를 살피며 재빠르게 종이를 주워들고 방 안으로 들어왔다. 떨리는 손으로 종이를 펼치자 낯익은 필체는 아니었지만 낯선 이에 서늘한 경고가 담겨 있었다. 잃어버린 물건이 주인을 찾고 있어. 그녀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간밤에 자객이 실패하고 도망칠 때 흘리고 간 것이 분명했다. 그녀는 급히 장롱을 열고 깊숙한 곳에 숨겨둔 자기함을 꺼냈다. 떨리는 손으로 함을 열자 늘 그 자리에 있어야 할 붉은 산호 놀이개가 보이지 않았다. 그것은 시어머니에게 물려받은 안주인의 권위를 상징하는 귀한 물건이었다. 김선비가 그것을 가지고 있다. 그녀의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렸다. 그가 놀이개를 민대감에게 보이는 순간 모든 것이 끝장이다. 조씨 부인은 입술을 깨물며 손에 든 쪽지를 촛불에 태웠다. 타오르는 불꽃을 바라보는 그녀의 눈동자에 도끼가 서렸다. 이대로 당할 수는 없었다. 김선비는 아직 놀이개를 공개하지 않았다. 그것은 그가 거래를 원한다는 뜻일까? 아니면 더 확실한 증거를 잡기 위해 뜸을 들이는 것일까? 어느 쪽이든 그녀에게는 시간이 없었다. 그녀는 벽을 향해 낮게 불렀다. 월향아. 그러자 방문이 소리 없이 열리고 그녀의 신복인 하녀 월향이 들어와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그 선비놈을 내게 데려오너라. 남들 눈에 띄지 않게 조용히 뒤뜰 정자로 오라고 해라. 조씨 부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감출 수 없는 사리가 꿈틀거리고 있었다. 월향은 주인의 뜻을 알아차리고 즉시 밖으로 나갔다. 조씨 부인은 거울을 보며 흐트러진 머리를 다시 빗었다. 그녀는 이 집안의 안주인이었다. 천한 훈장 따위에게 무릎을 꿇을 수는 없었다. 회유할 수 있다면 회유하고 안 된다면 짓밟아 버려야 했다. 한편 김선비는 자신의 처소에서 먹을 갈며 때를 기다리고 있었다. 안채 쪽에서 피어오르는 얇은 연기를 보며 그는 미소 지었다. 미끼를 물었다. 예상대로라면 곧 반응이 올 것이다. 아니나 다를까 월향이 찾아와 조씨 부인의 전가를 전했다. 김선비는 붓을 내려놓고 온매무새를 다듬었다. 호랑이 굴로 들어가는 격이었지만 호랑이를 잡으려면 피할 수 없는 길이었다. 그는 품속의 놀이개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방문을 나섰다. 뒤뜰 정자는 인적이 드물고 고요했다. 연못에는 살얼음이 얼어 있었고 그 위로 마른 연잎들이 쓸쓸하게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정자 위에는 조씨 부인이 찻상을 앞에 두고 앉아 있었다. 그녀는 김선비가 올라오는 것을 보고도 시선을 주지 않고 차를 따랐다. 차나 한 잔 드시지요. 추운 날씨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으나 찻잔을 내려놓는 소리는 날카로웠다. 김선비는 말없이 그녀 맞은편에 앉았다. 선비께서는 글만 읽으신 줄 알았는데 남의 집안일에 관심이 많으시군요. 조씨 부인이 먼저 입을 열었다. 그녀는 김선비의 반응을 살피며 천천히 차를 마셨다. 글을 배우는 자는 세상의 이치에 관심을 두는 법입니다. 하물며 억울한 누명을 쓴 제자의 일이라면 더욱 그렇지요. 김선비의 대답에 조씨 부인은 코웃음을 쳤다. 억울한 누명이라. 증거는 있습니까? 김선비는 찻잔을 들어 입가에 가져갔지만 마시지는 않았다. 증거는 부인께서 더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잃어버린 물건 말입니다. 단도직입적인 공격에 조씨 부인의 눈썹이 꿈틀했다. 그녀는 찻잔을 내려놓으며 본색을 드러냈다. 빙빙 돌려 말하지 맙시다. 얼마면 되겠소. 그 물건을 내게 넘기고 조용히 떠나시오. 그러면 평생 놀고 먹을 수 있는 전답과 집을 주겠소. 그녀는 돈주머니 하나를 탁자 위에 올려놓았다. 묵직한 소리가 정적을 깼다. 이것은 착수금일 뿐이오. 내 제안을 받아들인다면
자네의 신분도 면천시켜줄 수 있어. 달콤한 제안이었다. 가난한 선비에게는 거절하기 힘든 유혹일 수도 있었다. 하지만 김선비는 돈주머니를 거들떠보지도 않았다. 사람의 목숨을 돈으로 살 수는 없습니다. 제가 원하는 것은 재물이 아니라 진실입니다. 거절당한 조씨 부인의 얼굴이 싸늘하게 굳어졌다. 진실 그따위 것이 밥을 먹여주던가. 자네가 지금 누구를 상대하고 있는지 모르는 모양이군. 그녀는 몸을 앞으로 숙이며 위협적으로 속삭였다. 내 뒤에는 자네 같은 놈 하나쯤 쥐도 새도 모르게 없앨 수 있는 권력들이 있어. 민 대감도 내 친정의 힘을 무시하지 못하오. 자네가 그 물건을 내놓는다 한들 내가 아니라고 우기면 그만이야. 내론 젠자론 니론가 정고 그 일산단 아앙. 오히려 자네가 도둑으로 몰려 죽게 될 걸세. 그리고 그녀는 말을 멈추고 사악한 미소를 지었다. 연화, 그 아이는 어차피 끝난 목숨이야. 내가 살려둔다 해도 가문의 수치로 남아 평생을 지옥 속에 살게 될 거야. 차라리 지금 죽는 게 그 아이를 위한 자비일 수도 있지. 그녀의 말은 비수처럼 김선비의 가슴을 후벼 팠다. 그녀는 연화의 목숨 따위는 안중에도 없었다. 오직 자신의 안위와 권력만이 중요할 뿐이었다. 김선비는 주먹을 꽉 쥐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냉정함을 잃어서는 안 되었다. 부인의 말씀대로 권력은 무서울지 모릅니다. 하지만 붓은 칼보다 강하고 진실은 권력보다 오래 남는 법입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오늘 아침 모든 것이 밝혀질 것입니다. 부디 준비를 단단히 하시는 게 좋을 겁니다. 김선비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정자를 내려왔다. 등 뒤에서 조씨 부인의 분노에 찬 시선이 따갑게 느껴졌다. 그가 처소로 돌아왔을 때 방 안은 엉망이 되어 있었다. 누군가 방을 뒤집어 엎어놓은 것이었다. 책들은 찢어져 바닥에 뒹굴고 벼루는 깨져 먹물이 사방에 튀어 있었다. 조씨 부인이 그를 불러낸 사이 하인들을 시켜 놀이기를 찾으려 한 것이 분명했다. 김선비는 깨진 벼루 조각을 주워들었다. 다행히 놀이개는 그의 품 안에 있었다. 그들의 다급함은 곧 그들의 패배를 의미했다. 이제 남은 시간은 얼마 없었다. 민대감이 약속한 아침 회의가 곧 시작될 것이다. 김선비는 찢어진 종이들을 주워 모았다. 비록 방은 엉망이 되었지만 그의 의지는 꺾이지 않았다. 오히려 더 강하게 타오르고 있었다. 그는 옷매무새를 다시 한번 가다듬고 깨진 벼루 조각을 증거물로 챙겼다. 이것 또한 그들의 폭력을 증명할 수단이 될 것이다. 밖에서 북소리가 둥둥 울렸다. 가문의 회의 시작을 알리는 소리였다. 김선비는 심호흡을 했다. 이제 마지막 싸움이다. 그는 문을 열고 눈부신 아침 햇살 속으로 걸어나갔다. 그의 발걸음은 그 어느 때보다 무겁고도 단호했다. 연화 아씨의 생명 그리고 선비로서의 양심을 건 최후의 변론이 기다리고 있었다. 아침 해가 중천에 떠오르자 민대감 댁의 대청마루에는 무거운 침묵이 감돌았다. 가문의 어른들과 친척들이 모두 모여 엄숙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고 마당에는 멍석이 깔려 있었다. 연화 아씨는 여전히 죄인처럼 고개를 숙이고 있었고 그 맞은편에는 조씨 부인이 단정하게 앉아 차가운 눈빛으로 상황을 주시하고 있었다. 그녀의 표정은 태연했으나 소매 끝을 쥐고 있는 손마디는 하얗게 질려 있었다. 김선비는 마당 한가운데 서서 좌중을 둘러보았다. 이제 모든 것을 밝혀야 할 때였다. 민대감이 엄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김서방 자네가 약속한 시간이 되었다. 내 딸의 무고함을 증명할 확실한 증거를 내놓지 못한다면 자네 또한 이 소란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네. 그의 말은 단호했지만
눈빛에는 일말의 기대감이 서려 있었다. 김선비는 깊이 읍하고 품에서 2장의 종이를 꺼냈다. 하나는 문제의 위조된 연서였고 다른 하나는 어젯밤 광에서 최 씨에게서 압수한 지령 서찰이었다. 대감, 그리고 어르신들, 여기 2장의 종이가 있습니다. 하나는 아씨를 모함하기 위해 꾸며진 가짜 편지이고 다른 하나는 그 일을 사주한 범인이 하수인에게 내린 지령문입니다. 김선비의 말에 장내가 술렁거렸다. 조씨 부인이 코웃음을 치며 끼어들었다. 지령문이라니요? 어디서 굴러먹던 종이 조각을 주워와서 증거라 우기십니까? 그게 누구 글씨인지 어찌 안단 말입니까? 그녀의 반박은 날카로웠다. 김선비는 동요하지 않고 차분하게 대꾸했다. 맞습니다. 이 지령문에는 서명도 낙관도 없습니다. 하지만 붓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 2 종이에서 범인의 결정적인 습관, 즉 남겨진 무큰을 찾아냈습니다. 그는 2 종이를 나란히 펼쳐 사람들에게 보였다. 모두 이 글자 마음 심자를 주목해 주십시오. 2 종이 모두에 이 글자가 쓰여 있습니다. 사람들이 목을 빼고 종이를 들여다보았다. 연서에 쓰인 심자와 지령문에 쓰인 심자는 얼핏 보면 달라 보입니다. 연서는 아씨의 부드러운 필체를 흉내냈고 지령문은 날카로운 흘림체로 쓰였습니다. 하지만 자세히 보면 공통된 오점이 하나 있습니다. 김선비는 손가락으로 글자의 마지막 점, 즉 파인 부분을 가리켰다. 보통 점을 찍을 때는 붓을 둥글게 굴려 마무리하거나 날렵하게 빼는 법입니다. 하나 이 2 글자는 모두 점 끝에 아주 미세하게 잉크가 튀어 갈고리처럼 말려 올라가 있습니다. 이것은 도필이라 하여 붓을 거꾸로 치켜 올리며 급하게 마무리하는 나쁜 버릇입니다. 마음이 급하고 성격이 날카로운 사람에게서 흔히 나타나는 습관이죠. 김선비는 설명을 이어갔다. 연서는 최 씨가 쓴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최 씨는 쌍구법으로 원본을 그대로 베껴 썼습니다. 즉, 범인이 써준 초안을 그대로 따라 그리다가 범인의 이 독특한 필체 습관인 갈고리점까지 무심코 베껴버린 것입니다. 좌중에서 탄식이 흘러나왔다. 글씨를 베껴 쓰다 보면 원본의 실수까지도 그대로 옮기게 된다는 이치는 서예를 아는 이들이라면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논리였다. 김선비는 날카로운 눈빛으로 조씨 부인을 직시했다. 따라서 이 연서의 원본을 쓴 사람과 이 지령문을 쓴 사람은 동일인입니다. 바로 이 갈고리점을 습관적으로 남기는 사람이지요. 조씨 부인의 눈동자가 심하게 흔들리기 시작했다. 그게 무슨 억지입니까? 세상에 그런 버릇을 가진 사람이 한둘이겠습니까? 조씨 부인이 목소리를 높였다. 평정심을 잃어가고 있다는 증거였다. 김선비는 한 발 더 나아갔다. 그렇다면 증명해 보시죠. 부인, 지금 이 자리에서 붓을 들어 마음 심자를 한번 써보십시오. 만약 부인의 필체에 저 갈고리가 없다면 제 목을 내놓겠습니다. 김선비는 벼루와 붓을 그녀 앞으로 밀어놓았다. 조씨 부인은 붓을 잡지 못했다. 그녀의 손은 옷자락 속에 숨겨져 보이지 않았지만 격렬하게 떨리고 있음이 분명했다. 지금 붓을 잡는다면 자신의 치부가 드러날 것이고 잡지 않는다면 의심을 인정하는 꼴이 되었다. 그녀는 진퇴양난에 빠졌다. 민대감이 무겁게 입을 열었다. 부인, 어찌하여 망설이요. 떳떳하다면 당장 써서 보여주면 될 일 아니요. 남편의 호통에 그녀의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다. 이런 모욕은 참을 수 없습니다. 제가 안주인으로서 어찌 이런 천한자의 시험에 놀아나야 합니까? 그녀는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려 했다. 그때였다. 김선비가 품에서
붉은 산호 놀이개를 꺼내 높이 쳐들었다. 그렇다면 이것은 무엇입니까? 어젯밤 자객이 흘리고 간 물건입니다. 이것이 왜 자객의 품에서 나왔겠습니까? 아침 햇살을 받은 놀이개가 붉게 번뜩였다. 그것을 본 순간 조씨 부인은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다. 가문의 어른들이 웅성거렸다. 저것은 부인이 아끼던 폐물이 아닌가. 어찌 저것이 자객에게 의심은 확신으로 바뀌어가고 있었다. 김선비는 미끼를 박았다. 이 지령문에서 나는 사양 냄새, 그리고 이 놀이개 마지막으로 두 종이에 남겨진 동일한 필체 습관, 이 모든 것이 한 사람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김선비의 목소리는 마당을 쩌렁쩌렁 울렸다. 부인께서는 질투와 욕심에 눈이 멀어 죄 없는 아씨를 죽음으로 내몰고 가문을 더럽히려 하셨습니다. 조씨 부인은 고개를 들 수 없었다. 그녀의 완벽했던 계획이 그 사소한 묵은 하나 때문에 무너져 내린 것이다. 붓끝의 작은 떨림이 태풍이 되어 그녀를 덮치고 있었다. 민대감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아내를 바라보았다. 배신감과 분노가 그의 얼굴을 뒤덮었다. 말해보시오. 이 선비의 말이 사실이오. 민대감의 절규에 가까운 외침에도 그녀는 입을 굳게 다물고 있었다. 침묵은 곧 긍정이었다. 그때 멍석 위에 꿇어 앉아있던 연화 씨가 천천히 일어났다. 그녀는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김선비에게 다가와 깊이 고개를 숙였다. 스승님, 감사합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그 어느 때보다 힘이 있었다. 김선비는 따뜻한 눈길로 제자를 바라보았다. 누명을 벗은 그녀의 얼굴 위로 아침 햇살이 쏟아졌다. 그러나 아직 끝난 것은 아니었다. 죄를 지은 자에 대한 처벌, 그리고 상처 입은 가문의 명예를 회복하는 일이 남아 있었다. 김선비는 다시 민대감을 향해 섰다. 대감 진실은 밝혀졌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대감의 결단입니다. 썩은 살을 도려내지 않으면 새 살이 돋지 않는 법입니다. 그는 붓을 벼루 위에 가지런히 올려놓았다. 자신의 역할은 여기까지였다. 진실을 밝히는 것은 선비의 몫이지만 심판을 내리는 것은 가장의 몫이었다. 조씨 부인이 갑자기 고개를 들고 도끼 어린 눈으로 김선비를 노려보았다. 네, 이놈, 네가 내 앞길을 막을 줄 아느냐. 그녀는 마지막 발악처럼 소리쳤지만 이미 그녀를 감싸주던 권력의 장막은 거치고 없었다. 하인들이 대감의 눈치를 보며 슬금슬금 그녀 주위로 다가들었다. 화려했던 안주인의 몰락이었다. 김선비는 그 모습을 조용히 지켜보았다. 잉크 한 방울이 그려낸 파문은 거대했고 그 끝은 비극적이었다. 이것은 모함입니다. 저 천한 계집종이 내 물건을 훔쳐 꾸민 짓이 분명합니다. 조씨 부인의 날카로운 비명이 마당을 갈았다. 그녀는 궁지에 몰리자 자신의 신복인 월향을 가리키며 꼬리 자르기를 시도했다. 갑작스러운 지목의 월향은 사색이 되어 바닥에 머리를 부쉈다. 마님, 어찌 저에게 이러십니까? 저는 그저 마님께서 시키는 대로. 월향의 절규는 조씨 부인의 서슬, 퍼런 눈빛에 가로막혔다. 마당의 분위기는 다시 혼란 속으로 빠져들었다. 가문의 어른들은 수군거렸다. 양반과 안주인을 벌하는 것은 가문의 외교적인 문제와도 직결되는 일이었다. 만약 종들이 꾸민 단독 범행으로 처리할 수 있다면 가문의 명예도 지키고 조씨 집안과의 관계도 유지할 수 있다는 계산이 그들의 머릿속을 스치고 있었다. 민대감조차 흔들리는 기색이 역력했다. 아내를 내치는 것은 곧 그녀의 강력한 친정 세력을 적으로 돌리는 일이었기 때문이다. 진실과 현실 사이에서 대감의 눈동자는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었다. 김선비는 이 기류를 놓치지 않았다. 여기서 물러서면 연화 씨는
목숨은 건질지라도 평생 종들이 꾸민 일에 휘말린 찜찜한 여인으로 남게 될 것이었다. 완전한 명예 회복을 위해서는 악의 뿌리를 확실히 뽑아내야 했다. 김선비는 한 걸음 앞으로 나서며 외쳤다. 대감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는 없습니다. 종이 주인의 물건을 훔칠 수는 있어도 주인의 필체와 습관까지 훔칠 수는 없는 법입니다. 그는 광에 갇혀있던 필사 최 씨를 마당으로 끌어내라고 청했다. 엉망이 된 몰골로 끌려나온 최 씨는 덜덜 떨며 마당에 엎드렸다. 김선비는 벼루와 종이를 최 씨 앞에 던져주었다. 지금 여기서 다시 한번 그 연설을 써보아라. 이번에는 베끼지 말고 내 평소 실력으로 그 내용을 그대로 적어보거라. 최 씨는 영문을 모른 채 떨리는 손으로 붓을 잡았다. 최 씨가 쓴 글씨는 형편없었다. 공포에 질려 획은 비틀거렸고 글자의 크기는 들쑥날쑥했다. 연화 씨의 단아한 필체와는 거리가 멀어도 한참 멀었다. 김선비는 그 종이를 들어 사람들에게 보였다. 보십시오. 이것이 최 씨의 본래 필체입니다. 아무리 흉내내려고 해도 마음속에 본이 없으면 이런 글씨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아까 보신 그 정교한 위조 편지는 누군가가 써준 완벽한 체본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김선비는 다시 조씨 부인을 향해 돌아섰다. 부인께서는 월향이가 꾸민 일이라 하셨지요. 까막눈인 월향이가 어떻게 사대부가의 문체를 구사하고 이런 정교한 체본을 만들 수 있겠습니까? 이 정도 수준의 문장과 글씨는 오랜 기간 글을 배운 사람, 즉 부인과 같은 분만이 가능합니다. 그의 논리는 예리한 칼날처럼 변명을 베어버렸다. 어른들도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다. 하녀가 할 수 있는 범주를 넘어선 일임이 명백했기 때문이다. 하늘이 무섭지 않으십니까? 김선비의 일갈에 조씨 부인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다. 그녀는 마지막 카드를 꺼내들었다. 대감제 친정아버님께서 이 사실을 아시면 가만히 있지 않으실 겁니다. 저 선비놈의 요설에 넘어가 조강지처를 내치시렵니까? 그것은 애원이라기보다는 협박에 가까웠다. 민대감의 얼굴이 흑빛으로 변했다. 권력의 무게가 진실의 무게를 짓누르려는 순간이었다. 그때 멍석 위에 있던 연화 씨가 입을 열었다. 아버님, 저는 죽어도 좋습니다. 허나 아버님의 딸로서 부끄럽지 않게 죽고 싶습니다. 진실을 덮고 얻은 평온이 과연 우리 가문을 지켜줄 수 있겠습니까? 딸의 피 맺힌 호소는 민대감의 가슴 깊은 곳을 찔렀다. 그는 딸의 초라한 모습과 탐욕에 눈이 멀어 발악하는 아내의 모습을 번갈아 보았다. 무엇이 진정한 가문의 명예인가? 핏줄을 지키는 것인가? 아니면 껍데기뿐인 권력을 지키는 것인가? 민대감의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았다. 그는 떨리는 손을 꽉 쥐었다가 펴며 결단을 내렸다. 여봐라, 부인을, 아니 죄인 조씨를 당장 별채에 감금하라. 내 친히 처분 내릴 때까지 한 발짝도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하라. 마당에 천둥 같은 명령이 떨어졌다. 조씨 부인은 믿을 수 없다는 듯 비명을 질렀다. 대감, 당신이 미쳤군요. 내 아버지께서 가만두지 않을 것이오. 하인들이 달려들어 발버둥치는 조씨 부인을 끌어냈다. 그녀의 저주 섞인 고함 소리가 멀어질수록 마당에는 기이한 정적이 감돌았다. 월향과 최 씨도 줄줄이 포박되어 끌려갔다. 악의 축이 사라진 자리에는 상처 입은 사람들만이 남았다. 민 대감은 힘없이 자리에 주저앉았다. 그의 어깨는 늙고 지쳐 보였다. 가문을 지키기 위해 내린 결단이었지만 그 대가는 뼈아픈 상처로 남을 것이었다. 김선비는 조용히 연화 씨에게 다가가 포승줄을 풀어주었다. 이제 되었습니다. 아씨의 무고함은
하늘이 알고 땅이 알게 되었습니다. 연화 씨는 풀려난 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오열했다. 며칠간 참아왔던 설움과 공포가 눈물이 되어 터져나왔다. 그녀의 울음소리가 마당을 가득 메우자 지켜보던 사람들도 하나둘 눈시울을 붉혔다. 그것은 안도감과 죄책감이 뒤섞인 눈물이었다. 민대감이 비틀거리며 딸에게 다가왔다. 그는 차마 딸을 안아주지도 못하고 그저 떨리는 손으로 딸의 어깨를 툭툭 칠 뿐이었다. 미안하다. 이 아비가 못나서 너를. 그의 목소리는 메어 있었다. 연화 아씨는 아버지를 올려다보며 고개를 저었다. 말은 없었지만 그 눈빛은 아버지를 용서하고 있었다. 부녀의 재회는 화려하지 않았지만 그 어떤 말보다 진한 울림이 있었다. 김선비는 그 모습을 뒤로하고 짐을 챙겼다. 자신이 할 일은 여기까지였다. 남은 것은 그들의 몫이었다. 깨진 벼루 조각과 붓을 보찜에 넣으며 그는 생각했다. 붓으로 진실을 밝힐 수는 있지만 사람의 마음에 난 상처까지 치유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그것은 오직 시간과 사람의 온기만이 할 수 있는 일이었다. 그는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갓 끈을 고쳐맸다. 선비님, 잠시만. 연화 씨가 그를 불렀다. 그녀는 눈물 젖은 얼굴로 그를 바라보며 깊이 허리를 숙였다. 이 은혜 죽어서도 잊지 않겠습니다. 김선비는 담담하게 고개를 숙여 답례했다. 아씨, 부디 이 일을 잊으시고 난초처럼 다시 맑고 향기롭게 사십시오. 그것이 진정한 복수이자 승리입니다. 김선비는 민대감에게도 가벼운 목례를 남기고 대문을 향해 걸어갔다. 등 뒤에서 쏟아지는 아침 햇살이 그의 낡은 도포자락을 비추었다. 아무런 보상도 칭송도 바라지 않고 표표히 떠나는 그의 뒷모습은 마치 한 폭의 수묵화처럼 고요하고 단단했다. 대문 밖에는 여전히 하얀 눈이 쌓여 있었지만 그 위로 따스한 봄 기운이 스며들고 있었다. 폭풍이 지나간 민대감 댁에는 무거운 정막만이 감돌았다. 마당에 가득했던 사람들은 썰물처럼 빠져나갔고 곳곳에 남겨진 난잡한 발자국들만이 치열했던 진실공방의 흔적을 보여주고 있었다. 김선비는 사랑방에 앉아 식어가는 차를 바라보고 있었다. 민대감은 그의 맞은편에 앉아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의 얼굴은 반나절 사이에 권위적이었던 가장의 가면은 벗겨지고 상처 입은 한 아버지의 맨 얼굴만이 남아있었다. 다 내 불찰이네. 집안 단속 하나 제대로 못하고 헛된 명예에 눈이 멀어 제 자식을 죽일 뻔했어. 민대감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그는 조씨 부인의 표독스러운 본성을 몰랐던 것이 아니었다. 다만 가문의 평화를 위해 그리고 그녀의 친정 세력이 가져다주는 이익을 위해 애써 외면해왔던 것이다. 그 방조와 침묵이 괴물을 키웠고 결국 그 괴물이 자신의 딸을 집어삼키려 했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후회하고 있었다. 김선비는 조용히 찻잔을 들어 입술을 적셨다. 사람의 마음은 깊은 물과 같아서 겉만 보고는 그 속을 알 수 없는 법입니다. 부인께서는 아마도 오랜 시간 동안 열등감과 질투라는 독을 품고 사셨을 겁니다. 사건의 전말을 조사하며 드러난 동기는 단순하면서도 비극적이었다. 명문가 출신인 전처소생 연화 씨에 비해 후처인 조 씨, 부인의 소생들은 재능이나 미모에서 빛을 보지 못했다. 게다가 최근 연화 아씨에게 들어온 좋은 혼담이 조 씨 부인의 억눌린 자격지심에 불을 치른 것이었다. 내 딸의 앞길을 막으려 내 딸을 창녀로 만들려 했다니 그게 어미로서 아니 인간으로서 할 짓인가. 민대감은 주먹으로 바닥을 쳤다. 별채에 감금된 조 씨 부인은
자결을 시도하다 실패하고 지금은 악을 쓰며 저주를 퍼붓고 있다고 했다. 그녀의 우아하고 고상했던 가면은 산산조각이 났다. 이제 그녀에게 남은 것은 비참한 몰락과 세상의 손가락질 뿐이었다. 그녀가 그토록 지키려 했던 체면은 그녀 스스로에 의해 가장 추악한 형태로 구겨져 버렸다. 김선비는 화제를 돌렸다. 최 씨와 월향이는 어찌 처분하실 생각입니까? 민대감의 눈에 다시 살기가 돌았다. 그놈들은 내 집안을 능멸한 죄인들이다. 관아에 넘겨 차명을 당하게 할 것이다. 당연한 분노였으나 김선비는 고개를 저었다. 피는 또 다른 피를 부를 뿐입니다. 그들은 권력에 눌려시키는 대로 했을 뿐 진정한 악의 근원은 아니지 않습니까? 관아에 넘기기보다는 멀리 내쫓아 다시는 이 땅에 발을 붙이지 못하게 하는 것으로 족할 듯합니다. 민대감은 잠시 김선비의 얼굴을 빤히 쳐다보았다. 자신의 딸을 구해준 은인의 말이기에 무시할 수 없었다. 또한 더 이상의 피바람이 가문에 좋지 않다는 현실적인 계산도 있었으리라. 그는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다. 자네 뜻이 그렇다면 그리하지. 내 자네의 덕을 보아 그 천한 것들의 목숨은 살려주겠네. 그것은 김선비가 베풀 수 있는 마지막 자비였다. 그를 아는 최 씨에게는 붓을 꺾는 형벌이, 월량에게는 추방이 내려질 것이다. 그때 방문이 조심스럽게 열리고 연화 씨가 들어왔다. 깨끗한 소복으로 갈아입은 그녀는 여전히 창백했지만 눈빛만은 맑게 개어 있었다. 그녀의 손에는 문제에 위조된 연서와 지령문이 들려 있었다. 아또로 그니라 그녀는 아버지와 김선비에게 절을 올린 뒤 방 한가운데 놓인 화로 앞으로 다가갔다. 이 거짓된 종이들을 제 손으로 태워 없애고 싶습니다. 지난밤의 악몽을 연기와 함께 날려버리고 싶습니다. 민대감이 고개를 끄덕이자 그녀는 종이들을 화로 불길 속에 던져 넣었다. 불꽃이 종이를 집어삼키며 타오르기 시작했다. 검은 글씨들이 불에 오그라들며 사라져갔다. 한 여인의 정조를 위협하고 가문을 파탄낼 뻔했던 그 무시무시한 증거물들은 한 줌의 재로 변해갔다. 그 모습을 지켜보는 연화 씨의 눈가에 눈물이 고였으나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정화의 의식이었다. 스승님, 불에 타는 종이처럼 제 마음속의 원망도 다 태워버리겠습니다. 연화 씨가 나직이 말했다. 김선비는 흐뭇한 미소를 지었다. 그녀는 그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강인한 내면을 가진 여인이었다. 시련은 사람을 부서뜨리기도 하지만 때로는 쇠처럼 단단하게 만들기도 한다. 그녀는 이번 일을 계기로 온실 속의 화초가 아닌 비바람을 견뎌내는 거목으로 성장할 것이다. 아씨 글씨는 마음의 거울이라 했습니다. 앞으로 아씨가 쓰실 글씨는 예전보다 더욱 깊고 향기로울 것입니다. 아픔을 겪어본 사람만이 진정한 아름다움을 담아낼 수 있는 법이니까요. 김선비의 덕담에 연화 씨는 엷은 미소로 답했다. 화로의 불길이 사그라들고 방 안에는 은은한 재의 냄새만이 남았다. 모든 거짓이 사라진 자리는 비로소 진실의 평온함으로 채워지고 있었다. 민대감은 품에서 두툼한 전대를 꺼내 김선비 앞에 내밀었다. 이것으로 내 부끄러운 마음을 대신하네. 자네가 아니었다면 내 집안은 멸문지화를 면치 못했을 걸세. 벼슬길도 마다하는 자네에게 이깟 재물이 무슨 소용이겠냐마는 노자라도 보태 쓰시게. 김선비는 잠시 전대를 바라보다가 정중하게 거절했다. 마음만 받겠습니다. 재물은 붓을 무겁게 할 뿐입니다. 저에게는 아씨가 누명을 벗고 웃음을 되찾은 것이 천금보다 값진 보상입니다. 민대감은 몇 번이나 권했으나 김선비의 뜻이 완강함을 알고 거두었다. 대신 그는 벼루 하나를 꺼내왔다. 검은 돌에 난초 문양이 새겨진 척 봐도 귀한 단계연이었다.
재물은 받지 않겠다 하니 선비로서 이 벼루는 받아주게. 내 젊은 시절 벗처럼 아끼던 것일세. 자네 같은 맑은 사람의 붓을 씻기에 적합한 물건이야. 김선비는 벼루까지 거절하는 것은 예의가 아니라 생각하여 두 손으로 공손히 받았다. 돌에 차가우면서도 묵직한 감촉이 손끝에 전해졌다. 해가 서산으로 기울고 있었다. 붉은 노을이 창호지에 스며들어 방 안을 따스하게 물들였다. 김선비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이제 떠날 시간이었다. 가면이 벗겨진 얼굴들은 서로를 마주보며 어색하지만 진실한 작별을 준비하고 있었다. 민대감은 대문 밖까지 배웅하겠다고 나섰다. 연화 씨도 조용히 그 뒤를 따랐다. 마당으로 나오자 차가운 저녁 공기가 뺨을 스쳤다. 아침까지만 해도 살얼음판 같았던 마당은 이제 평범한 가정집의 마당으로 돌아와 있었다. 노비들은 눈을 치우고 있었고 굴뚝에서는 저녁 짓는 연기가 피어올랐다. 일상의 회복이었다. 김선비는 그 평범한 풍경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다시 한번 깨달았다. 폭풍우가 지나간 뒤에야 비로소 고요함의 가치를 알게 되는 법이다. 그래서 대문 앞에선 김선비는 뒤를 돌아보았다. 소슬대문은 여전히 위압적이었지만 이제 그 안에는 괴물이 살지 않는다. 상처 입은 가족들이 서로를 보듬으며 살아갈 것이다. 그는 민대감과 연화 씨에게 마지막 인사를 건넸다. 부디 강령하십시오. 짧은 인사에 수만 가지 당부가 담겨 있었다. 선비님도 부디 평안하시길. 연화 씨의 목소리가 바람에 흩어졌다. 김선비는 보찜을 고쳐매고 발걸음을 옮겼다. 그의 등 뒤로 육중한 대문 닫히는 소리가 들려왔다. 쿵! 쿵! 그 소리는 마치 연극의 막이 내리는 소리와 같았다. 가면극은 끝났고 배우들은 각자의 삶으로 돌아갔다. 김선비는 다시 혼자가 되었다. 하지만 그의 발걸음은 올 때보다 한결 가벼웠다. 품속에 안긴 벼루의 무게가 든든하게 느껴졌다. 민대감 댁을 나선 김선비가 마을 어귀를 벗어날 무렵 하늘에서는 다시금 눈발이 날리기 시작했다. 하지만 이번 눈은 지난밤의 그것처럼 매섭지 않았다. 땅에 닿자마자 스르르 녹아내리는 봄눈이었다. 겨우내 얼어붙었던 땅이 숨을 쉬듯 곳곳에서 질척이는 흙냄새가 피어올랐다. 김선비는 진흙탕이 된 길을 묵묵히 걸으며 지난 며칠간의 소동을 되새겼다. 거짓과 욕망으로 뒤엉켰던 실타래는 풀렸지만 그 과정에서 드러난 인간의 민낯은 씁쓸한 뒷맛을 남겼다. 그는 품속에 아는 단계연의 묵직한 무게를 느꼈다. 그것은 단순히 돌덩이가 아니라 한 가문이 겪어낸 진통의 무게이자 살아남은 자들이 짊어져야 할 책임의 무게였다. 민대감은 평생을 죄책감 속에 살 것이고 연화 씨는 지워지지 않는 상처를 안고 살아가야 할 것이다. 그러나 상처 위에 돋아난 새살은 이전보다 더 단단할 것임을 김선비는 믿어 의심치 않았다. 고통은 사람을 성장시키는 가장 가혹하고도 확실한 스승이기 때문이다. 산모퉁이를 돌아 작은 정자에 이르자 김선비는 잠시 걸음을 멈추고 쉬어가기로 했다. 정자 아래로 내려다 보이는 마을은 평화로웠다. 저 평온한 초가 지붕들 아래에도 각자의 사연과 아픔이 숨겨져 있을 것이다. 세상사는 멀리서 보면 희극이지만 가까이서 보면 비극이라 했던가. 김선비는 보찜을 풀고 민대감이 준 벼루 상자를 열었다. 검은 비단 보자기에 쌓인 벼루는 은은한 윤기를 머금고 있었다. 그런데 벼루 밑바닥에 접힌 종이 한 장이 끼워져 있었다. 김선비의 눈이 커졌다. 민대감이 넣은 것일까? 아니면 그는 조심스럽게 종이를 펼쳤다. 그곳에는 글씨 대신 그림이 한 폭
그려져 있었다. 바위 틈에서 위태롭게 피어난 난초 한 폭이. 무게 농담만으로 표현된 난초는 비바람에 잎이 꺾이고 상처 입었으나 그 뿌리만은 바위를 뚫을 듯 강인하게 묘사되어 있었다. 낙과는 없었지만 그 필치만 보아도 누구의 솜씨인지 알 수 있었다. 연화 씨였다. 그녀는 말로 다하지 못한 감사를, 그리고 앞으로 살아갈 자신의 다짐을 이 한 폭의 그림에 담아보낸 것이다. 바위 틈에서도 향기를 잃지 않겠다. 그림 속의 난초가 그렇게 말하고 있는 듯했다. 김선비의 입가에 엷은 미소가 번졌다. 그녀는 이미 자신의 가르침을 넘어선 경지에 올라 있었다. 스승으로서 이보다 더 큰 보람은 없었다. 그는 그림을 소중히 접어 다시 벼루 밑에 넣었다. 이 그림은 평생 그의 마음속 갤러리에 걸려 있을 것이다. 다시 길을 나섰을 때 눈발은 잦아들고 구름 사이로 햇살이 비치기 시작했다. 길가의 버드나무 가지에는 어느새 연두색 물이 오르고 있었다. 겨울이 아무리 길고 추워도 봄은 기어이 오고야 만다. 진실 또한 그러하다. 어둠 속에 묻혀 영원히 드러나지 않을 것 같아도 언젠가는 햇살 아래 그 모습을 드러내고야 마는 법이다. 김선비는 그 자연의 이치를 붓끝으로 증명하며 살아가는 자신의 삶이 나쁘지 않다고 생각했다. 며칠 후 김선비의 서당에는 다시 아이들의 글 읽는 소리가 울려 퍼졌다. 하늘 천따, 지검을 현누루 황. 고사리 같은 손으로 붓을 쥐고 삐뚤빼뚤 글씨를 쓰는 아이들의 모습은 권력 다툼과 음모로 얼룩졌던 민대감댁의 풍경과는 대조적으로 맑고 순수했다. 김선비는 아이들 사이를 거닐며 자세를 교정해주고 먹가는 법을 가르쳤다. 이 아이들이 자라 붓을 들었을 때 그 붓이 세상을 어지럽히는 흉기가 아니라 세상을 밝히는 등불이 되기를 그는 간절히 바랐다. 수업이 끝나고 아이들이 모두 돌아간 뒤 김선비는 홀로 방에 남아 단계연에 먹을 갈았다. 사각사각 먹 갈리는 소리가 고요한 방안을 채웠다. 그 규칙적인 소리에 마음의 찌꺼기들이 씻겨 내려가는 듯했다. 짙게 갈린 먹물은 깊은 산속의 옹달샘처럼 검고 투명했다. 그는 붓을 들어 하얀 화선지 위에 한 글자를 써내려갔다. 획 하나하나에 힘을 실어내려 그었다. 삐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오직 곧게 나아가는 획. 그것은 연화 아씨를 위한 글이자 자신을 위한 다짐이었다. 비록 세상이 비틀거리고 사람들이 속임수를 쓴다 해도 붓을 든 선비는 언제나 발음을 지향해야 한다. 그 길이 비록 가시밭길이고 고독한 길일지라도 말이다. 먹물이 종이에 스며들며 은은한 묵향이 퍼져나갔다. 그 향기는 조씨 부인의 방에서 났던 사향 냄새처럼 머리를 어지럽히지 않고 오히려 정신을 맑게 깨우는 향기였다. 김선비는 창문을 활짝 열었다. 처마 끝에 매달려 있던 고드름이 녹아 똑똑 물방울을 떨어뜨리고 있었다. 그 물방울 소리가 마치 봄을 재촉하는 시계 소리처럼 들렸다. 저 멀리 산 너머로 해가 지고 있었다. 붉은 노을이 김선비의 얼굴과 그가 쓴 정전, 자를 붉게 물들였다. 언젠가 또 다른 억울한 사연이 그의 붓을 필요로 할 날이 올 것이다. 그때까지 그는 이 자리에서 묵묵히 먹을 갈고 글을 읽으며 기다릴 것이다. 세상의 모든 거짓이 녹아내리고 진실의 싹이 움틀 때까지. 김선비는 붓을 씻어 걸어두고 벼루 뚜껑을 덮었다. 하루가 저물었다. 그리고 긴 겨울도 이제 끝이 나고 있었다. 방 안가득 채워진 묵향 속에 봄은 이미 와 있었다.